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6일, 네, 2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3,000포하고 딱 3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40분 지났더라고요. 네, 시간 조절하는 게 참 힘듭니다. 네, 오늘 다룰 기사는 전해전쟁, 지금 보고 계시는 2라운드 돌입했다라는 이 고려아연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2천억 날릴 판이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 했더니 대반전. 요게 홍콩 ELS 관련된 기사더라고요. 그리고 큰 돈 벌 기회 온다. 팬데믹 이후 최대 호재에 두근두근. 요게 뭔 기사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법학자들 반대에도 야권에서 상법 개정 마이웨이. 이 상법 개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요 상법 개정만 되면 정말 큰 장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고 강력한 상승 신호 뜨는 S&P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 500에 또 어떤 신호가 떴길래 강력한 상승 신호가 떴다라고 하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지만 모닝 브리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론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댓글 보내주신 것 중에 많은 또 격려의 댓글들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토론에 관한 얘기 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중국 부양책 우리나라도 혜택 볼 수 있겠죠. 몽몽이 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공영희 님, 하루 마무리하면서 누워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13시간 전이니까, 예, 딱 주무시기 전에, 예, 듣다 보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전히 이제 밤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또이양 님이 보면 참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 할 때마다 우리 좋아요 누르고 들읍시다. 항상 해주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걸 잘 못합니다. 부탁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참 여는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또이양님은 항상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 하실 때 우리 좋아요 누르고 들읍시다 해주셔서 항상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등이 님이 10% 올랐을 때 그죠? 이제 시작하는데 이 자르고 너무 자르면 안 된다. 어제 캔슬님 그리고 컵 위드 핸들 모양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도 많으신데 요즘 퇴근하고 매트릭 스튜디오 책을 보고 있는데 기하 평균과 변동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워런 버핏도 마이너스를 보던 해가 있었고 지수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변동성을 잘 버텨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동성 장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종목만 잘 선정을 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변동성이라는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이 없으면 너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동성이 없는 게 뭐죠? 예금, 네, 적금,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낮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예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이 변동성을 이겨낸 그 정신력과 그 마음, 원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우리 김미아 님이 포럼 가셔서 금토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이 충원하셨다는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가끔씩 이제 부모님하고 논쟁을 벌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이 철없이 또 버릇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네, 아버지한테 참 많이 대들고도 했는데 지금도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보면 이 의견 충돌이 많죠. 의견 충돌. 그런데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많이 가끔씩 많이 싸워주지는 않고요. 가끔씩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슬쩍슬쩍 두 분한테 이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뭘 하자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도 어머니가 뭘 하자 하시면 하시고. 근데 그 원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바깥 양반 집사람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원칙이 집에서는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식탁으로 옮기든 소파 자리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그날 저녁상을 차렸을 때 뭐 숟가락 위치를 어디에 놓든 상관없이 집에서는 누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가지냐. 집에서는 집사람, 밖에 나가면 바깥 양반 말을 존중을 해주면 어떤가. 저는 좀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상대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된장찌개를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거나 우리가 식당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다 각자 취향에 맞게 먹긴 하는데 메뉴를 정하러 가기 전에 오늘 뭐 먹을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된장찌개, 어떤 사람은 나는 설렁탕 뭐 하면 웬만하면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렁탕 좋지. 아니면 된장찌개 좋지. 근데 항상 보면 딴지 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좀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요즘은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기분 좋으시잖아요. 세상에 고쳐 못할 짓이 이뿐인가 하노라라고 우리 송광정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에 맞장구 쳐주시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전해 전제 저번에 한번 고려한 이 사태가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은 드렸죠. 과거의 SM 케이스 한진칼 좀 더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96년부터 시작된 96년, 97년도에 미도파 적대적 M&A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동방, 동방유량이라고 이 식용유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미도파 M&A에 휩쓸리면서 망했어요. 그리고 백기사로 또 나섰던 홍콩의 페레그린 증권 그때 동방그룹하고 해서 동방페레그린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증권사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권업계에 진짜 잘 한다는 사람들이 이 동방페레그린 증권으로 많이 갔는데
적대적 M&A에 너무 많은 힘을 쏘지하면서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기존 매수가 넘자 전격 상향, 영풍에서 3천억 실탄 마련, 고려아연 23년 만에 CP도 발행을 했군요. 4천억 자금 확보해서 맞대응한다. 어떻게 맞대응을 하려는지 보겠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26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단가를 기존에 66만 원에서 이 가격이 확 넘어버리니까 아예 75만 원으로 10% 이상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지난 13일 공개 매수 계획을 밝힌 후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 안팎을 오가며 공개 매수 가격을 웃도자 매수 가격을 인상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그 SM 케이스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그때 12만 원 불렀다가 하이브에서 불렀다가 카카오가 15만 원 불렀었나요? 네, 그러면서 그죠? 공개 매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정 신고서를 금감원에다가 어제 제출했네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주당 66에서 13.6% 높인 75만 원. 이렇게 했고, 처음 공개 매수 가격을 밝히기 직전이었던 12일 종가가 55만 원이었는데 한 35% 더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영풍 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5% 더 높였고요. 이날 영풍 정밀 종가도 22,750원보다 10%, 10일 종가에 비해서는 무려 2.7배 높은 수준입니다. 영풍은 이날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위해서 세운 특수 목적 회사, 이 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다가 3천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네요. IB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을 위한 자금 대여 성격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여 액수는 상대방의 인출 요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고요. MBK 파트너스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고려아연 지분 최대 14.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최대 2조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국내 공개 매수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MBK 파트너스가 26일 공개 매수 정정 공시를 할 경우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 공개 매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짜는 다음 달 4일까지 5거래일 남았군요. 자, 여기에 최 회장 측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데, 고려아연이 이날 기업어음 CP를 발행을 해서 4천억 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도 24일 제출했고요.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외국 기업의 매각이 될 수가 있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 MBK 파트너스가 추후 회사를 재매각할 때 국내에서만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을 했네요. 예, 그 밑에는 뭐 계속 다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 3천억에 대한 대여 부분인데, 영풍은 그동안 회사 내 보유 현금을 공개 매수 자금으로 쓰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환경 이슈가 많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많아서였고요. 이에 대해서 영풍 측은 공개 매수 작업이 끝나면 돌려받는 자금 대여 성격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당초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 최대 302만 4,881주,
예, 지분 14.61%를 주당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고요. 공개 매수에 들어갈 자금은 최대 한 2조 정도 이르는데 여기에 영풍에서 조달한 금액 3천억을 더하면 네, 최대 공개 매수 자금으로 한 2조 한 3천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를 고려하여 매입 주식수 302만 4,881주로 역산한 최대 공개 매수 가능 금액은 75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IB 관계자는 매수 수수료 등을 떼면 공개 매수 가격은 75만 원 정도이고요. 자, 이 고려아연 쪽에서는 4천억 CP를 발행을 했는데 이 CP로 그게 저게 되나요? 고려아연은 운영자금 용도라고 강조를 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실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고려아연의 현금성 자산은 2조가 좀 넘네요. 그리고 같은 기간 차입금은 1조 4천억 원에 그치고요.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순현금이 7천억이 넘습니다. 이날 발행한 CP는 6개월로 금리는 3%대 중후반 수준인데 이 회사의 CP 신용 등급은 단기 신용 등급 가운데 최우량인 A1으로 평가가 됐고 회사는 당초 만기가 긴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최근에 시장 금리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필요시 추가 자금을 확보할 거다라고는 돼 있고요. 근데 요게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은 땡겨놨는데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용되기에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MBK를 끌어들이면서 이 영풍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빵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최창근 회장님 쪽에서는 어떤 대응이 나오는가 봤는데 지금까지는 여론전이었어요. 계속 여러 언론에서 이게 뭐 MBK 파트너스의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론 플레이만 했는데 이게 여론전으로 해결이 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려아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투자했다가 지쳤던 그 투자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과거에 뭐 SM도 그랬고 했지만 일단은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일단 좋을 거고요. 거기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 두 일가가 아닌 소액주주나 쪽에서는 일단 회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쪽에 대한 쇼당 카드를 쓸 겁니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죠. 국민연금이 지금 7.8%고 이 고려아연의 자사주는 이 자사주를 보통은 지난번에 SK 뭐 그때 부부 이혼 소송금 때문에 노소영 씨한테 얼마를 줘야 되니까 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떨어져서 뭐 경영권 문제인 가능성 얘기했을 때도 제가 이 자사주 때문에 힘들 거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은 이 공개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붙은 상황에서 요 자사주를 함부로 한쪽의 우호 주주한테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넘기면 틀림없이 법적으로 그 부분을 못하게끔 아마 대응을 할 것 같고 네 소액주주가 20.5%다 있다 그죠? 네, 고려아연에 관한 다른 기사도 있긴 했는데 오늘 다뤄야 될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계속 후속 기사랑
이런 부분이 내일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려아연 케이스는 우리나라의 지금 일반 기업들 요 33% 이 정도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좀 경종을 울리는 분명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더 취득하셔야 돼요. 이번 케이스를 보시면서 아마 상장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주주 분들께서는 이거 내가 지분을 더 취득해야 되겠구나 라는 아마 생각을 좀 아마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2천억 날릴 판이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반전. 자, 홍콩 ELS에 관해서 올해 1, 2월에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ELS이기 때문에 만기가 안 됐는데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걸 밑에서 손절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ELS는 오히려 남은 만기까지 끌고 가면서 최대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기다리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가 지금 급등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이 손실 구간에서 속속 지금 벗어나고 있고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2천억 원어치 이상의 손실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H지수가 올라 대부분 위기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뒤에는 증권가는 홍콩 H지수 ELS 발행액을 다시 늘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21년 요때 10월 20일에서 26일 그리고 11월 요때 발행된 H지수 ELS는 모두 한 4,500억 정도 되네요. 국내 잔존 ELS의 한 51%가 이 no knock-in형인 점을 감안을 하며 이 중 2,300원 원어치가 no knock-in형으로 추정이 된다. 이들 상품의 H지수가 월 저점을 찍은 지난 11일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요. no knock-in형 ELS는 기초자산값이 발행 당시 35% 초과 하락한 상태에서 만기를 맞으면 손실을 보는데 당시 발행된 상품은 11일까지 H지수 하락폭이 이 수준을 넘었고요. 이후 H지수가 반등해서 이들 상품은 모두 손실 구간에서 벗어났고 H지수는 이달 12일에서 23일 동안 6.8% 올랐고요. 24일에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5.8%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손실 구간에 들었던 상품의 H지수 하락폭이 25에서 27%로 지금 줄었고요. 손실 구간인 이 35% 초과 하락에서 비교적 멀어졌습니다. no knock-in형 상품은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판매가 됐는데 이 경우로 ELS에 투자한 사람은 고령층이 많고 이번 지수 반등으로 투자사와 은행 등이 한시름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knock-in하고 no knock-in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증권사가 주로 판매한 이 knock-in H지수 ELS는 no knock-in이 아니라 knock-in 되는 거 말입니다. 이번 증시 반등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21년 상반기에 발행된 상품들은 만기가 지나 모두 손실 확정으로 상환 처리가 됐고요. knock-in형은 기초자산의 지수값이 발행 대비해서 50% 초과 하락해야 손실 구간에 드는데 곧 만기를 맞는 knock-in형 H지수 ELS는 발행 당시 대비 기초자산값 하락률이 40%를 넘지 않은 상태다.
H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추가 하락했으면 이들 상품도 손실 구간에 들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 나온 24일 국내 금융권에서 H지수 ELS가 83억 원어치 발행됐고요. 지난 20일에는 11억 원어치 발행에 그쳤는데 홍콩 증시 반등으로 파생상품 시장에도 화색이 돌자 발행량이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 지수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해외 지수, 해외 증시, 항생. 그러면 주봉.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월봉으로. 좀 전에 21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요 위에서 21년 초에 발행된 부분은 이 항생지수, H지수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 H지수가 여기는 안 보이니까. 네, 항생지수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3만 선위에서 여기서 이제 발행이 됐다고 치자고요. 발행이 됐는데 락인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30이나 마이너스 50에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하면서 락인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0이라고 지었을 때 40이면 얼마죠? 3만에서 40% 빠지면 3618 해가지고 18,000을 깨면 락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2년도에 14,800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대규모 뭐 50%짜리도 31,000에서 14,000 갔으니까 거의 낙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만에서 15,000이 깨지면. 그러면 낙인이 되면 원금 보장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을 찍고 난 이후에 만기 때까지 최대한 올라와서 손실을 줄이면서 끝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터치하는 순간 마이너스 40을 터치하는 순간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이 되고 마이너스 50에서 끝나면 올해 초에 막 이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낙인은 됐는데다가 작년 연말에 계속 빠지니까 이대로 가면 손실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16,000에서 손실로 끝나고 요 구간에서 4월, 5월, 6월, 7월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4월, 5월 요때 좀 올라오면서 19,000 정도만 갔어도 손실을 좀 줄이고 그나마 끝났을 건데 이 낙인 마이너스 얼마를 터치하면 손실 구간으로 간다. 뭐 그 낙인이 없는 경우에는 노 낙인 경우에도 뭐 이 약관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참 드라마틱하게 8월 초에 16,000에서 19,000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통이 트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때도 뭐 이게 무슨 이 홍콩 ELS 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5대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홍콩 ELS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무슨 대책이냐 막 발표하길래 제가 그건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새로 신규 발행을 계속 해줘야 여기서 만기가 되면 그 ELS에서 담고 있던 홍콩 주식을 팔게 돼 있거든요. 만기가 되면 낙인이 됐다고 파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 파는데 그 팔 때 새로운 ELS를 발행해서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 물량이 쏟아지는 그 구간에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ELS를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최근에 강했는데 이렇게 이 홍콩 ELS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더 이렇게 약했던 모습이 나오고 올라가니까 이제 발행을 또 늘리겠다 하잖아요. 이런 게 좀 보면 금융상품을 만드실 때도 약간 이런 시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무조건 발행해야죠. 여기서는. 네.
ELS니까. ELS니까 6개월이면 다 요때 발행했다고 치자고요. 주봉으로 다시 월봉으로 볼까요? 네, 이때 발행해서 뭐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잖아요. 조기 상환 다 지금 다 됐을 겁니다. 요때 발행해서. 아이고. 자, 그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돈 벌 기회가 온다. 팬데믹 이후 최대 호재 두근두근. 이게 뭐죠? 아, 중국이 돈을 풀자 불붙은 원자재 랠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자산 시장이 중국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국제 유가 경기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일체의 치솟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크설 단행한 데 있어서 지금 G2 국가인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들면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탓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자재 가격 지수 BCOM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는 1.18 올랐고요. 이게 지수가 100을 넘긴 거는 지난 7월 12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드의 피벗이 단행된 이달 18일, 9월 18일이었죠.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중국 인민은행의 190조 원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날 급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닥터 커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은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을 했는데, 네, 무려 3.3%나 뛰었군요. 예, 유가, 금값, 다 뛰었다. 이런 얘기고요. S&P 500도 오르고, 마켓워치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 상태에서 중국마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양카드를 꺼내들었고 자산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기사 읽으면서 구리 차트랑 한번 쫙 보고 싶었는데 여기다 나오네요. 상해 종합지수 급등, 그리고 쑥 오른 국제 유가, 구리 선물 가격, 그리고 금 선물, 원자재 가격 지수. 네.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G2가 그런가요? 미국이 28조 달러, 중국이 지금 17조, 합쳐서 그렇네요. 45조 달러 되니까 100조 달러.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조금 넘으니까 40% 맞네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돈 풀기에 나서자 글로벌 자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미국은 내년까지 추가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고, 내후 외환에 직면한 중국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미국이 숨통을 틔워준 사이 디플레이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도 광범위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밑에 쭉 얘기는 비슷한 얘기도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저도 2005년도에 한 증권사 센터장이 지금 결국 유동성 장세 아니냐 요 얘기했을 때 기업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동성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서해안 가다 보면 공항 지날 때 영종대교 건너가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조수간만의 차에 이 시간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물이 싹 빠져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바닷물이 찰랑찰랑 쫙 들어와 있는데 그 바닷물이 쫙 빠져 있을 때 보면 이 갯벌에 그냥 얹혀져 있는 어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명석 연구원이 이 유동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리포트에 예전에 써놓으셨길래 우리 송연구원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계셔서 이 유동성의 중요성을 아시는구나.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모든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다 이게 유동성 효과입니다. 시장이 좀 달라진 점이 이 유동성은 예전에는 금리를 확 낮춰줘야 유동성 랠리 효과가 났는데 지금은 내년까지 금리 이 정도 내리고 G2 해당되는 중국이 이렇게 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선반영해서 요즘은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의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사면 요즘은 늦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법학자들 반대도 야권이 지금 상법 개정 마이웨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당론 추진해가지고 기존 회사법도 소수주주 보호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금투세 시행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선순위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상법 개정에서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요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다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금투세를 유예하든 시행하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대 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라면서 상법 개정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 10명 중 6명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논리로 반대하시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표를 볼까요, 그냥? 아니요. 기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검투세 얘기는 아마 한 달 뒤에 또는 한 달이라고 스트레스를 확 줘놓고 어제 오후에 주가가 빠진 게 금투세에 대한 부분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여기에 또 난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한 달 뒤에 한다라고 스트레스를 줘놓고 민주당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거 한 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유예나 폐기할게요라고 발표를 빵 해버리면 그분이 약간 영웅이 되는 그런 효과를 혹시 누리려고 하시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요 밑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본류였던 상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뒷전이었다면서 금투세 이슈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김남근 의원이시네요, 의원. 네. 자, 상법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우려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 그래요? 자, 기존 회사법에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해임 청구권 같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응답이 27.4
근데 요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기존 회사법에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해임 청구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예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주주 보호 조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소수주주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도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닌데 나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손해가 난 거지. 나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했는데요. 회사를 위해서 한 건데요. 라고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 얘기도 했다는데, 한번 볼게요, 밑에. 청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달 초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이사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중요한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 안은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는 위임 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조항을 넣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특정 주주, 여기서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당연히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는 위임 구조와 지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참으로 이 미국이든 독일이든 다른 나라에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돼 있잖아요. 주주 이익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주주 이익이 뭐죠? 주주한테 돈 찔러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사를 최대한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몫을 배당을 주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걸 재투자해서 기업을 계속 키우는 게 나은가 로 우리가 배당이 좋은가 아닌가도 결정하잖아요. 근데 성장 기업은 아니야 배당 주지 마. 그 돈으로 계속 재투자해서 계속 회사 키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주주들이 그 돈 공장 증설을 하지 말고 배당 줘 이렇게 요구 안 하잖아요. 요구 안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공장 증설 밀양 2공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무슨 딴지를 걸고 경영에 반하는 무슨 요구를 하고 한다라는 그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거든요. 그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주주든 독일의 주주든 한국의 주주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주를 여전히 이제 소액주주가 무슨 딴지 걸고 떼쓰고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 자체가 회사를 극대화하는 데 하자는 거지 왜 반대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특정 주주 그냥 최대 주주라고 하면 그동안에 너무 기업의 가치 성장과 기업의 경영 목적이 최대 주주의 계속된 승계, 승계를 위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 너무 이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금융을 주식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에 관한 선관위 의무, fiduciary duty라고 하죠. 주주에 관한 선관위 의무가 이 부분이 만약에 상법 개정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되게 낮잖아요. 0.9.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그 타인 자본을 빼주고 남는 순자산이 주주 몫으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PBR이 낮은 거예요. 주주 몫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이거 상법 개정 요 뉴스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상법 개정이 앞으로 연말까지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또 벌써 46분이 됐네요. 큰일 났네. 자, 강력한 상승 신호 뜨는 S&P 500. 이건 뭔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S&P 500. 여기서 마켓워치는 데이터 기반 투자 분석 기관 센티멘트 트레이드의 딘 크리스천스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맥클레런 종합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높은 정확대로 S&P 500의 추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맥클렐런 지수는 주식시장의 상승 및 하락폭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이 지수가 오르면 더 많은 주식이 상승세에 동참하고 상승폭이 개선되고 하락할 때는 시장이 악화하거나 주식시장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S&P 500 지수 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 수치를 사용하고요. 지수 상승 흐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장의 상승 동력을 맥클렐런 지수로 가늠한다는 얘기입니다. 맥클렐런 지수. 네.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에 보면 요 지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통상적으로 맥클렐런 지수가 100 이하에서 갑자기 1000 이상으로 뛰면 96% 정확도로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2% 이내 범위에 있을 때 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정확도는 거의 10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호가 지난 23일 발동했다는 게 센티멘트 트레이드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올 들어 S&P 500은 41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 지표는 주가가 시간이 지나며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제가 사용하는 이 대신 사이보스에서도 이 지표를 사용할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차트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표에 보면 그게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있으면 제가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얘기해야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 모닝 브리프 못 보신 분들은 꼭 모닝 브리프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반도체 계열 일축 미 마이크론이 14%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대감, AI 투자 이어지면 HBM 등 서버 D램 판매 늘어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놓친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담겨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HBM 같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예, 제일 그 우려를 했던 게 이 PC와 스마트폰용 메모리에서 별로다. 뭐 요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향후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실적도 다 컨센서스 다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다 상회했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등등 다 상회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일각에서 제기된 이 반도체 겨울론을 일축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번 이 매출을 보시면 여기는 6월에서 8월이에요. 예, 회계 분기가 한 달씩 조금 앞당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컨센이 76억 6천만 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93%나 급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11 예상했는데 1.18 나왔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습니다. 작년 3Q까지 적자였는데, 야, 1년도 안 됐는데 뭐 겨울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반 최소한 가는데, 너무 이 우리 모건 형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는데, 이 모건 형님이라고 하죠. 모건 형님이 너무 좀 항상 빨랐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25년 회계 분기에 대해서도 다음 분기에 괜찮을 거야. 컨센 83억 아니야 매출 87억 나올 거야. 이렇게 아주 크게 세게 가이던스를 제시해 줬습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CEO는 강력한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 D램 제품과 HBM 판매를 주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건이 얘기 안 하는 요 부분이죠. 요게 또 핵심이죠. 낸드 사업부도 기업용 솔리데이터 SSD, ESSD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서 상당한 매출 기록을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비관론 제기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 있잖아요. 모바일하고 PC가 생각보다 안 좋아였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세 강하게 하고 있죠. 저희는 우리 왕정 차장이 계속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PC나 모바일 이런 쪽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지는 AI 좀 있으면 이제 AI 핸드폰하고 AI PC가 막 나올 건데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PC하고 모바일 쪽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다시 가격이 내년에 많이 떨어질 거야 이러는데, 내년 이 온 디바이스로 AI 기능을 장착한 핸드폰하고 PC의 수요가 오히려 내년에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고, 그 다음에 낸드 얘기를 안 했는데, 낸드가 지금 내년에 계속 쇼티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이닉스가 낸드 공장 안 하고 HBM으로 작년에 전환을 했고, 그죠? 삼성도 지금 HBM 따라가기 바쁘고, 아침에 모닝브리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이틀만 더 계시면 또 즐거운 주말이 옵니다. 비가 오는 지역도 있는 것 같으니까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일교차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